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더 영화 갓파더 대부의 아폴로니아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파치노, 마이클이 시실리 섬에서 아폴로니아를 만나서 벼락을 맞게 되는, 이른바 사랑의 벼락을 맞게 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햇빛이 좋은 어느 일요일 아침, 그는 2명의 충직한 목동을 데리고 들판 너머로 소풍을 나섰다. 그중 한 명은 우둔해 보일 정도로 단순하고 죽은 자처럼 말이 없었고 인디언처럼 무표정했다. 그는 중년의 뚱보가 되기 전에 전형적인 시칠리아 사람답게 작지만 강단 있는 체격을 갖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칼로라고 했다. 또 한 명의 목동은 더 명랑하고 젊었으며 세상 구경을 한편에 속했다. 전쟁 중에 이탈리아 해군의 수병 생활을 했으니 주로 바다를 구경했지만 말이다. 어쨌든 그는 배가 침몰해서 영국군의 포로가 되기 전에 스스로 몸에 문신을 새길 기회가 있었다. 그는 나중에 이 문신으로 마을에서 유명인사가 되었다. 시칠리아 사람들 중에는 몸에 문신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다. 목동 파브리지오가 문신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배의 붉은 반점을 가리기 위해서였다. 물론 마피아 상점의 집마차들을 보면 양옆을 아름답고 원시적인 채색화로 장식했다. 서로 껴안고 있는 벌거벗은 남녀를 칼로 찌르는 남편의 모습이 시칠리아 사람들의 도덕관에 맞는다고는 해도 파브리지오는 고향에 돌아온 후 털투성이 가슴에 문신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았다. 파브리지오는 마이클과 농담을 나누거나 미국에 대해 물어보기를 좋아했다. 마이클은 그들에게 자신의 진짜 국적을 완벽하게 감추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그들은 마이클이 은신 중이라는 사실 외에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감히 알려고 들 수도 없었다. 파브리지오는 가끔 마이클에게 우유가 채 굳지도 않은 신선한 치즈를 갖다 주기도 했다. 세 사람은 당나귀가 끄는 화려한 집마차 옆을 지나 흙먼지 나는 시골길을 걸어갔다. 들판은 온통 분홍빛 페랭이꽃으로 뒤덮여 있고 오렌지 과수원과 아몬드 그리고 올리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모두 한창 물이 오르고 무성한 시절을 맞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마이클은 절로 감탄사가 나왔다. 가난하다는 전설만 듣고 헐벗고 황량한 광경만 상상했던 시칠리아 섬이 실은 만발한 레몬꽃 향기가 대지를 뒤덮은 풍요의 땅이었다. 마이클은 아름다운 광경에 도취되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곳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의아스러웠다. 그러나 한편으로 에덴의 정원처럼 보이는 이 땅을 탈출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람들이 얼마나 가혹한 핍박을 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마자라의 해안가 마을까지 걸어갔다가 저녁에 버스를 타고 꼴레온의 마을로 돌아오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피곤해서 쉽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경호원은 여행 중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도록 빵과 치즈를 가득 채운 배낭을 메고 있었다. 또 사냥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루파라 총도 어깨에 맸다. 너무도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어린 시절 밖에 나가 공놀이를 하던 여름 아침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깨끗한 백지 같았다. 지금도 그런 기분이 들었다. 시칠리아는 화려한 꽃들이 양탄자처럼 대지를 뒤덮고 레몬 향기는 얼굴 상처 때문에 꽉 막힌 코로도 맡을 수 있을 만큼 강렬했다. 마이클은 왼쪽 얼굴 상처가 완전히 나았지만 뼈가 잘못 붙는 바람에 부비동을 압박해서 왼쪽 눈이 아팠다. 또 콧물이 계속해서 흘렀다. 처음에는 마이클도 손수건으로 코를 풀었지만 이제는 이 마을 농부들처럼 땅바닥에다 코를 풀어버리곤 했다. 어렸을 적 이탈리아 노인들이 손수건은
영국인들이나 멋부리 위에 들고 다니는 거라고 경멸하며 아스팔트길 옆 시궁창에 손으로 코를 풀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역겨워했던 그였다. 마이클은 얼굴이 무겁게 느껴졌다. 타자는 골절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부비둥에 압박이 가해져서 그런 거라고 설명해 주었다. 타자는 광대뼈 중 달걀 껍질처럼 생긴 뼈가 골절된 거라고 했다. 애초에 뼈를 접합하기 전에 손가락같이 생긴 기구로 뼈를 눌러 제 모양으로 만든 다음 치료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팔레르모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다음 악골 안면술이라고 하는 어려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뼈를 부러뜨렸다 다시 붙여야 한다고 했다. 마이클은 설명은 그 정도로 충분하니 수술은 안 받겠다고 거절했다. 그러나 통증이나 콧물보다 얼굴이 묵직한 느낌은 더 괴로웠다. 마이클은 그날 해안가에 가지 못했다. 그와 경호원들은 15마일 정도 걷고 나서 오렌지 나무의 시원한 그늘로 들어가 점심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파브리지오는 언젠가는 미국에 가보겠다는 말을 신나게 늘어놓았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그늘 아래 축 늘어져 쉬고 있는데 파브리지오가 위도 단추를 열더니 배 근육을 실룩실룩 움직였다. 그러자 문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문신 속에 벌거벗은 남녀는 불륜을 목격한 남편이 휘두른 칼에 찔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이 모습을 보고 배가 아프도록 웃었다. 그러던 중 마이클은 시칠리아 사람들이 이른바 벼락이라고 부르는 것을 맞게 되었다. 오렌지 숲 너머에는 한 남작의 영지인 녹색 리본 모양의 정원이 있었다. 오렌지 숲에서 밑으로 나 있는 길을 내려가다 보면 폼페이 유적지에서 파다 옮겨놓은 듯한 로마식 별장이 있었다. 거대한 대리석 주랑과 세로로 홈이 파인 그리스식 원기둥 장식이 있는 조그만 성인데 그 기둥 사이로 한 무리의 마을 처녀들이 검정색 옷을 입은 뚱뚱한 두 여인의 호의를 받으며 몰려나왔다. 마을에서 온 그 처녀들은 겨우내 별장에 머물 남작을 위해 청소나 허드렛 일 같은 지역 영주에 대한 전통적인 의무를 이행하려고 동원된 것이 틀림없었다. 처녀들은 이제 방을 장식할 꽃을 따려고 들판으로 몰려나왔다. 처녀들은 분홍색 페랭이꽃과 보라색 등나무꽃을 오렌지나 레몬꽃과 섞어서 한 움큼씩 땄다. 그러느라 오렌지 숲속에서 쉬고 있는 남자들을 보지 못한 채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처녀들은 몸에 꼭 끼는 값싸고 촌스러운 무늬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아직 20살이 채 안 되었지만 햇볕을 듬뿍 받아 일찍 숙성해서 숙녀티가 완연했다. 그런데 그들 중 서너 명이 어떤 한 처녀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바람에 그 처녀가 숲속으로 도망오게 되었다. 그녀는 커다란 포도송이를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는 포도송이를 따서 자기를 뒤쫓는 친구들에게 던졌다. 포도처럼 흑자주색의 곱슬머리를 가진 그녀의 팽팽한 피부가 곧 터질 것처럼 보였다. 숲으로 들어오려던 처녀는 낯선 색깔의 남자들 셔츠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발을 멈췄다. 마치 달아나려는 사슴 같은 자세로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눈매도 얼굴형도 눈썹 선도 모두 타원형이었다. 거무스름한 피부는 크림처럼 매끄러웠고 커다란 눈은 어두운 자주색 또는 갈색이 돌아 길고 순 많은 검은 속눈썹은 아름다운 얼굴에 그늘을 드리웠다. 그녀의 입술은 천박하지 않을 정도로 도톰했고 너무 빈약하지 않을 정도로 달콤해 보였으며 포도즙이 물들어서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파브리지오는 농담조로 오 하느님 제 영혼을 거두어 주소서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그녀는 그 말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몸을 휙 돌려 자기를 쫓아오던 친구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녀의 엉덩이가 팽팽한 드레스 아래서 짐승의 엉덩이처럼 리드미컬하게 물결쳤다. 그녀에게선 야성적이고 순박한 관능미가 풍겼다. 친구들에게 달려간 그녀는 몸을 돌려 이쪽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주변의 화려한 꽃에 비해 어둡고 공허해 보였다. 그녀는 팔을 뻗어 들고 있던 포도송이로 숲을 가리켰다. 그때 검정색 옷을 입은 뚱뚱한 부인네들의 꾸짖는 소리가 들리자 처녀들은 까르르 웃으며 달아났다. 마이클 꼴레오네는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약간 어지러워 온몸으로 퍼진 피가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요동쳤다. 오렌지와 레몬꽃, 포도, 들판의 야생화 향기까지 이 섬의 모든 향기가 바람을 타고 불어왔다. 그의 몸은 마치 공중으로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목동 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벼락 맞으셨군요. 그렇죠? 파브리지오가 마이클의 어깨를 탁 치면서 말했다. 칼로까지도 친근하게 마이클의 팔을 잡으며 정신 차려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정이 담겨있는 말투였으며 마치 자동차에 치인 사람에게 건네는 말 같았다. 마이클은 파브리지오가 건넨 포도주를 병째 오래도록 들이켰다. 그제서야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두 목동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칼로는 특유의 정직한 얼굴이 한껏 심각해지면서 말했다. 벼락 맞은 건 숨길 수가 없지요. 모두가 알아볼 거예요. 전혀 부끄러워할 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벼락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니까요. 당신은 럭키맨, 행운아예요. 마이클은 자신의 감정을 너무 쉽게 들켜버린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의 평생 처음이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 한눈에 반한 사랑 같은 것은 아니었다. 부드러움과 지성, 아름다움과 어둠의 양극성을 지닌 K에 대한 사랑과도 달랐다. 그것은 소유에 대한 누를 수 없는 욕망이었다. 마이클은 뇌리에 남은 그녀의 얼굴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았고 만약 그녀를 소유하지 못하면 평생 이 기억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만 같았다. 시칠리아에 온 뒤 그의 생활은 점점 단순화되어서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은 들어올 틈이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유배 생활 동안 항상 K 생각만 했다. 하지만 그는 K의 연인은커녕 친구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자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살인자요, 사람을 죽인 마피아가 아닌가. 그러나 지금 이 순간 K는 마이클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파브리지오가 쾌활하게 말했다. 우리 마을로 가서 그 아가씨에 대해 알아보죠. 누가 알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게 만나게 될지. 벼락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칼로? 또 다른 목동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클은 두 목동을 따라 처녀들이 사라진 근처의 마을로 향했다.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우물가를 중심으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큰 길에는 포도주 상점과 작은 테라스에 테이블이 3개쯤 놓여있는 아담한 카페를 비롯해 가게가 몇 군데 있었다. 마이클은 목동들을 따라 어떤 카페로 들어갔다. 그곳 어디에도 처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흔적도 없었다. 마을은 뛰어노는 어린 소년들과 어슬렁거리는 당나귀를 빼곤 폐허처럼 적막했다. 카페의 주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키가 작고 뚱뚱해서 거의 난장이처럼 보였는데 명랑하게 인사하며 병아리 콩을 한 접시 내왔다. 여긴 처음이시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집 포도주를 꼭 맛보셔야 합니다. 제가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포도로 저희 아들놈들이 빚은 포도주입니다. 오렌지와 레몬을 섞어서 이탈리아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가 말했다. 그들은 술을 한 단지 가져오게 했다. 짙은 자주색에 브랜디만큼 톡한 그 술은 주인이 말한 것보다 훨씬 입에 맞았다. 파브리지오가
카페 주인에게 말했다. 이 마을에 사는 아가씨들은 모두 아시죠? 조금 전에 아가씨들이 이곳으로 오는 걸 봤는데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그중 한 아가씨한테 벼락을 맞았답니다. 그는 마이클을 가리켰다. 카페 주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마이클을 쳐다보았다. 마이클의 일그러진 얼굴은 이전에 보았으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나칠 만한 두 번 쳐다볼 가치가 없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벼락을 맞았다는 얘기를 들으니 또 다르게 보였다. 카페 주인은 싱글거리며 젊은이 집에 돌아갈 때 술을 몇 병 들고 가는 게 좋을 거요. 오늘 밤 잠을 자려면 술이 필요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 마이클이 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크림처럼 매끄러운 피부에 커다란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런 아가씨 아십니까? 이 마을에 그렇게 생긴 아가씨가 있습니까? 카페 주인은 딱 잘라서 모릅니다. 그런 처녀는 없어요. 라고 말한 다음 카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세 남자는 천천히 술을 마셨고 다 마신 뒤에 더 시키려고 카페 주인을 불렀다. 그러나 카페 주인은 나오지 않았다. 파브리지오는 하는 수 없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온 파브리지오는 얼굴을 찌푸리며 마이클에게 말했다. 제 생각이 맞았어요. 우리가 얘기한 아가씨가 카페 주인의 딸입니다. 그는 지금 우리한테 안갚음하려고 벼르고 있어요. 어서 꼴레오네 마을로 떠나야 해요. 시칠리아 섬에서 지낸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마이클은 아직도 시칠리아 사람들의 성에 관한 관념에 익숙하지 않았고 이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극단적인 의미를 갖는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물론 이 일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 두 목동은 마이클이 어서 이곳을 떠나기만 바랬다. 카페 주인 말이 자기에겐 힘이 장사 같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휘파람만 불면 달려온답니다. 자, 어서 떠납시다. 파브리지오가 말했다. 마이클은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지금까지 그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시칠리아로 피신했다는 점만 빼면 조용하고 부드러운 전형적인 미국 젊은이였다. 목동들은 마이클이 그렇게 매섭게 노려보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마이클의 진짜 신분과 행적을 아는 돈 토마시노 항상 그를 존경스러운 동료로 대하면서